시장 2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 낙폭은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초가 괜찮다 했었다가 낙폭 커졌었는데 결국 종가는 시가 부근이었습니다. 1860부근에서 잘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물도 2천억 안쪽으로 일단은 좀 잡아 놓았습니다. 낙폭도요 30포인트 장중에 넘게 벌어졌었는데 낙폭을 장중 최고의 낙폭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끝난 것 같아요. 코스닥의 낙폭은 아주 미미했다고 하는데 원달 환율 종가까지 챙기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기분 좋게 마감했던 국내 시장은 유럽발 악재 속에서 또다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요, 유럽 신용 등급 하락에 거래일 기준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죠.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 부담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후 들어서 1850선을 하회하다가 장중 기관이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다소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전거래일보다 0.87% 하락한 1859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천억 가까이 오늘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닷새째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43억 원 소폭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오늘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는가 싶었는데요. 장중 장 막판에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달렸습니다. 오늘 기관은 513억 원 매수했네요. 개인 역시 1,534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63% 하락한 519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세한 일중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유럽발 악재 속에서 519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오후에도 약세를 지속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1519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렸습니다. 기관은 202억 원, 외국인은 169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1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6원 40전 상승한 1,154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70전 오른 1,153원에서 오늘 거래를 시작한 뒤에 1,150원대 중반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로존 악재에 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늘 하루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료 정밀과 건설업, 전기 가스업, 음식료품 업종이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1.53% 빠지면서 10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역시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38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은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0.69% 약세 속에서 오늘 28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 2.14% 하락하면서 3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0.99% 오늘 강보합권에서 25,4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3.11% 상승했습니다. 12만 9,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메디포스트 역시 4% 급등하면서 21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0.95% 약세 속에서 오늘 9,36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캠텍은 1.71% 빠지면서 16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오늘 친노 관련주가 급등했죠. 네, 영남제분이 오늘 상한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4,1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모나미 역시 상한가 가까이 기록했네요. 14.95% 급등하면서 3,8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특히 JYP ENT는 JYP와의 합병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를 보였는데요.
JYP ENT 4.82% 급등하면서 9,1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7.66% 급등하면서 8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상한가 가까이 기록했네요. 오늘 5,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메디슨이 자회사인 메디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키로 하면서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그룹의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컴퓨터 7.75% 급등하면서 6,81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인포피아 역시 3.65% 상승하면서 2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휴비트 1.4% 상승하면서 오늘 1,850원에 거래 마쳤네요. 지금까지 시원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의 오늘 종가 놓고 한번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기로 할까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특별히 거기에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좀 크게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1860 부근에서 끝나는 거면 현물적 수급도 그렇고 괜찮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 증시하고 비슷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코스피의 낙폭이 마이너스 3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낙폭은 좀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수가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크게 이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았던 다소 이제 중립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6,550계약 정도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단기 매매 패턴으로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영향력,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기록을 했는데요. 순매수 폭은 상당히 미미했고요. 하지만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제 현물 매도가 확대되는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시장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S&P사의 그 유로존 9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력은 일단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향후에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어떤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일정 부분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밤에는 마틴 루터 킹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번 주 그래도 미국의 어닝의 절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4분기 어닝 시즌의 일단 절정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애플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이번 어닝 시즌은 미국 증시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에 JP모건의 이제 실적 결과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실적 결과는 그 시장 예상치 밴드 하단에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지는 못했고요. 실적 자체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못한 걸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 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부터 실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화요일 날 이제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주 초반에는 일단 금융주로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주 중반 이후죠. 목요일부터 주요 블루칩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주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있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구글과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IT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는 미국 대형주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일제히 다 대부분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미국 기업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4분기 그 S&P 500 기업의 입대세 성장률은 한 4.6% 증가했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요. 이 수치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실적 전망 자체가 다소 좀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그 실적 전망이 실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서는 더 좋게 나오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하향 조정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소 그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향되고 된
실적 결과가 좀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한 부합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유럽의 국채 입찰, 뭐 여러 가지 뭐 수뇌부 회동도 이번 주에 계속 있어서 미국의 어닝이 얼마나 모멘텀이 될까 정말 궁금한데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면은 그렇게 모멘텀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IT 쪽 특별히 인텔 효과 뭐 이런 얘기 들을 가능성이 있긴 한 겁니까? 예, 일단 그 인텔의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연말에 인텔이 매출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향 조정의 원인은 아무래도 유럽 위기 때문에 소비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IT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반영을 한 결과고요. 이미 한 차례 하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 그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소는 그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번 실적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4분기 실적 자체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이 문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올해 그 전반적인 어떤 경기 전망 자체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발표하게 될 향후 경기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어떤 숫자를 제시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다소는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닝이 안 좋을 텐데 유독 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좋다, 전망까지 좋다 하면은 그거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군요.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요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잘 선전을 했는데 내일장은 또 열리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 클래스의 김지훈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이 특별하게 어떤 이슈들 준비해 오셨는지 유럽 이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첫 번째, 유럽 주요 국가 신용등급 강등, 그 영향과 향후 시나리오는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친노 오늘 테마주가 새롭게 형성된 모습인데 다 급등을 해서 또 끝이 났었죠. 정치 테마주 대응법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국내 주요 일정으로 알아본 수혜주 찾기, 그리고 네 번째는 대기업 올해 투자 계획에 따라 역시 수혜 업종과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뜨릴 수 없는 이슈, 좀 지겹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럽인데요.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각각 프랑스 포함해서 무려 9개의 신용등급의 그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깎인 거잖아요. 어디에서 얼마나 신용등급이 깎인 건지. 일단 뭐 저도 굉장히 지겹습니다. 일단 좀 빨리 좀 강등이 좀 끝나고 그다음에 장이 상승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먼저 준비해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총 9개 나라가 등급이 강등이 됐고요. 트리플 A 등급,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은 트리플 A 등급에서 일단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트리플 A 등급에서 좀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독일이라든지 핀란드, 룩셈부르크는 기존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스페인이라든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뭐 그렇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다 부정적으로 좀 등급이 하향이 되면서 유럽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그 반대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좀 매크로 지표가 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우리나라처럼 좀 상승한 것으로 끝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신용등급 하락한 거에 어차피 알고 있으신 상황인 것만큼 어떤 거를 좀 짚어드리긴 편단보다는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점심시간 1시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올랐는데 우리는 왜 밑거리가 없이 반등이 속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늘 전 증권사 레포트를 좀 읽어봤습니다. 네. 레포트에 있는 거에 반 정도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유럽 신용등급 강등이 일단은 그래 큰 영향은 그렇게 미미할 것이다. 혹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반반 정도의 레포트가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오전까지 결과로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반 미미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롤러코스터 즉 변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맞았으나 오후부터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쓰는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들의 어떤 가장 큰 보고서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기관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레포트를 매수 레포트로 썼으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느냐. 결국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현물 매수세에 의해서 일단 장이 어떻게 보면 거의 미코를 달면서 플러스로 나서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후에는 역시 증시 반등의 원인은 아까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크게 나타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판단하기에 시장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이 들 때는 플러스권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신용등급 하락 자체는 일단 3월달까지 좀 보시면은 영국의 반대로 지난해 정상회의 때에서 EU 27개국 같은 경우 좀 조약 개정이 실패한 것을 좀 알고 계시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회 비중 과정에서 자체로 이제 몇 개 나라가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지 일단 화두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추가 EFS 증액 논란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 합의 같은 경우는 1월 정상회의 정도로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대한 합의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도 일단 시장에서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좀 어떻게 시장 반응 굉장히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이 빠지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시장이 오르면은 굉장히 환호가 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론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이 지금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 자체가 향후 추후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고요. 일단 오늘 뭐 미국장이 열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추후로 유럽장이라든지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 좀 일정을 확인해 보셔야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아직까지 판단으로는 변동성이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한 단계 정도만 등급 강등이 돼서 두 단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독일은 등급 강등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후폭풍, 뭐 그리스 얘기도 다시금 들리는 것 같고요.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팀장님. 예. 일단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EFSF, 이 기금의 신용등급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이 EFSF에 출자한 비중이 한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 기금에서 20%에 해당하는 자금이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이 전체 자금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크기거든요. 네. 이 EFSF의 신용등급이 동반 하락하게 되면은 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달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유로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세 개 축이 ECB, 그 다음에 ESM, 그리고 EFSF 이 세 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완전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EFSF의 이 신용등급이 그대로 AAA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곧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로 EFSF의 이 신용등급이 동반 하락하게 될 경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짚어보죠. 일단 프랑스까지는 뭐 계속 알았던 예고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라 시장이 괜찮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EFSF의 신용등급 강등 나오면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좀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패닉에 가깝지 않을까. 그럼 지수로 말씀하신다면 어디까지? 그건 정말 어려운 건데요. 예. 적어도 한 하루 만에 50포인트 이상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현상 대리님 아까 끄덕끄덕 하셔가지고요. 박현상 대리님은 어때요? 프랑스와 EFSF 신용등급 강등은 무게감이 확연히 다릅니까? 당연합니다. EFSF라는 것 자체는 아까 뭐 팀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다시피 EFSF 증액 안에 있는 금액의 20% 자체에서 5분의 1 정도의 금액이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조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 자체도 올라가게 되는 반대 효과를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달 금리 그럼 ECB에서 단기 유동성으로 갖고 있었던 것 자체를 추가 증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EU 정상회의도 열어가지고 증액에 대해서 한 번 더 합의를 돼야 되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혹은 길어지는 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거 8월 달부터 지금 5달이죠. 좀 지겨운데 그러면은 네. 불확실성 해소 아니네요. 프랑스 이거 등급 강등돼도 또 더 한 개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시장 반응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이 지금까지 이슈는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것만큼 저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 이슈 자체가 어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EFSF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팀장님 말씀대로 좀
패닉 상태에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더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팀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중간에 좀 중단을 시켜가지고요. 예, 좀 이어가시고 그리스 얘기도 또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EFSF 마무리해 주셔도 좋고요. 예. EFSF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프랑스가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EFSF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20%를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5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금 중 20%가 빠지게 되면은 5배의 효과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금액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좀 큰 금액이 빠지게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EFSF 발음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예, EFS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저는 희망적으로 느끼는 게 이번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 인터뷰에서 나오는 걸 보면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그래요.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 점에서 저는 좀 희망적이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걱정하던데 지금 헤어컷 50% 합의 본 거 아니에요? 뭐 18일 날 재협상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민간 쪽에서는 50%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네. 또 요구하기로는 더 높여서 60%로 또 요구를 하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EFSF만큼은 등급 강등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일단은 좀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박현장 대리님 말씀처럼 오늘까지는 시장 모습은 괜찮았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관련 테마, 친노 테마가 오늘 극성을 부렸는데 사실은 코스닥도 뭐 유럽 영향권에 있으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이쪽은 뭐 상한가 빨간불이 쫙 들어왔더라고요. 네, 뭐 친노 테마 말씀드리기 앞서 테마주 매매할 때는 갑자기 테마주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시장은 꼭 안 좋습니다. 항상 시중에 있는 돈을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지 않을 때 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갈 수 있는 걸 찾아가려는 성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오늘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가장 급등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친노 테마 같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남제 분야의 모나미 두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차트 띄워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영남제 분 차트 좀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띄워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영남제 분 차트는 지금 3,600원대에서 갑자기 갭이 상승을 하면서 4,140원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는 차트기보다는 차트가 수렴을 할 때 3,600원에서 3,700원 사이 적어도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테마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뭐 테마주로 언급을 드릴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 대선 테마주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더라도 매매를 할 때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평선 매매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같이 매매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모나미 말씀을 드릴게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나마 좀 영남제본 차트 흐름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뭐 60일선을 좀 꾸준하게 하면서 5일선 짚고 반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모나미 쪽으로 좀 기술적인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은 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5일선까지 밀리게 되면 한 3,400원, 3,300원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는 기술적인 측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좀 유럽전 해결 이슈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참여하시는 것보단 테마주 해보시는 것보다는 오늘 많이 빠진 대형주 입장으로 참가를 하시는 게 일단 수익 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 가장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로 보면은 친노 테마 가운데 모나미가 1등인 것 같지만 이쪽으로는 매매를 좀 안 했으면. 네, 뭐 내용 자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친노 테마 중에서 영남제분 같은 경우에는 류원기 회장이랑 회장이 일단 예전에 그 2006년도쯤인가요? 3월 6일 날쯤에 이제 골프를 치면서 그때 뭐 인사로 발탁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상한가로 올라간 거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명수 전 총리가 어떤 대표로 선출이 됐죠.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한명수 전 총리의 테마는 무상교육 테마 때문에 모나미가 일단은 플러스권 접어들면서 상한가까지 마감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테마 중에 제로 자체로 봤을 때는 그나마 정책 테마가 어떻게 보면 한 이슈 테마보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 측면에서도 그나마 좀 그래도 내일 상한가에 따라잡기보다는 빠질 때 분할 매선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테마주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법이다. 이런 트렌드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좀 박스권 코스피가 그럴 때는 코스닥 종목이 더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일정까지
일정까지 딱 맞아 떨어진다면 단기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예, 주요 일정으로 가는 테마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신민선 과장이랑 좀 방송을 할 때 일정이 좀 있으면 제가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네. 이런 일정 자체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레포트로 월요일 날 정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증권사에 뭐 일주일 미리 보기라든지 혹은 이번 증시 일정이라 이런 자료를 보시면 확인하실 좀 뭐 저희가 받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매매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요. 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플레이어 3.6 버전 출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17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특위에서 개성공단 방문한 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일 같은 경우에 스마트 에듀위크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교육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혹은 개시 일정 등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좀 화면이 좀 제 얘기를 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웅진 생크빗, 예림당, 인터파크, 예스24 정도의 종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좀 간추려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쇼핑의 CS 유통 주식 취득 심의 결과가 좀 공정위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롯데쇼핑 보유 주주분께서는 좀 일정까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육박람회가 있다. 네네. 18일 날 네. 예린당 웅진싱크빅이 관련된 뭐 어떤 수혜주, 잠재적 예. 수혜주다. 그러면 예. 매매를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것이 좋아요? 일단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을 예. 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부터 분할 매수로 충분히 좀 시작해야 될 거고 말씀을 드렸고요. 슬슬,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관련해서 테마주로 형성이 되든 혹은 그 뭐 당일날 주가가 뜨면은 그때를 매도 기회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S24인데 S24 같은 경우 봤을 때 목요일 매도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차트 같은 경우는 21선이나 5일선 좀 굉장히 정배의 상태로 접어든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15원 종가로 오늘 끝나는데 천천히 한 3일 정도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정 5점 부근이 4,700원 정도까지 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디까지 일정에 맞춰서 빠른 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 정도 일단 뭐 21선이 5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바로 빠른 손절매를 통해서 왜냐하면 매매하시려는 트렌드 자체도 짧게 일정 보고 들어가 있는데 그 일정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팔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는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박람회 18일 수요일 예를 들어서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한다 하면은 예스24 분할 매수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가능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올해 대기업들의 새해 뭐 연간 계획이 일단은 다 틀을 좀 잡은 상황인데 여기에 뭔가 종목 발굴을 하는데 팁이 있다는 얘기 김 팀장님이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늘 연초가 되면은 대기업은 그 한 해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이걸 잘 보면은 이 기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지,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죽일지 이런 것들이 대충 눈에 보입니다. 네. 예, 이번에도 삼성이라든지 현대, SK 이런 데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올해 한 10% 이상 증가한 5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쓴다고 했고요. 또 바이오 의료기기, 시밀러 중심으로 뭐 세계 주요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이쪽으로는 뭐 조직 개편, 얼마 전에 삼성 LED를 삼성전자가 수합병했죠. 예,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뭐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면은 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너무 올라 있긴 하지만 예, 이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중에 삼성과 가장 연관성이 큰 회사죠. 그리고 또 바이넥스 이 회사는 삼성과 바이오시밀러를 합작한 회사입니다. 또 영 인프런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이제 연구용 항체를 또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예, 주로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삼성과 관련된 종목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스템 LSI 이쪽으로도 굉장히 8조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쪽 관련 종목들도 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삼성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다른 그룹 아까 뭐 다른 SK 뭐 현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도 올해 한 14조, 작년은 12조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도 한 14조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투자 금액 중에 한 5조 1천억을 R&D 쪽에,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환경 미래차, 또 이번에 또 하이브리드 차도 몇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뭐 전기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 회사들, 뭐 후성,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 또 LG화학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SK 남아있죠? 예.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회사인데요. SK 같은 경우는 작년에 투자 금액이 9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 정도 상승한 19조를 투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투자 금액이 엄청난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한 3억 4천 정도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이 투자 대금이 들어가서 늘어난 거고요. 이 대금을 제외하고서라도 한 16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작년 9조에 비하면 거의 5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혜를 받는 기업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한번 또 수혜를 받았다 이러면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또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SK 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까지 짚을 수는 없지만 아마 하이닉스 쪽에 설비 투자 자금으로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 가능하고요. 또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으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시스템 LSI 쪽으로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나는 뉴스를 보시면서 그 방향을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생각하면 바이오 쪽, 현대차 그룹 생각하면 2차 전지, 혹은 SK그룹은 하이닉스라고 또 종목을 콕 집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투자 호흡은 어때야 돼요? 올해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 꼭 필요한 이런 투자 계획들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은 단기 매매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의 지금 증시만 우리 코스피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라든지 유럽 사태가 워낙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저는 한 1개월 이내 쪽에 단기 매매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1개월 단기, 기업이 돈을 푼다고 하니까 잘하면 확실하겠다 싶기도 해서요. 예, 그렇죠.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던 기존 회사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뭐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가 먼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들 외에 다른 회사들 쪽으로도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뉴스라든지 공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는 지난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뉴욕은 열리지 않는데 말이죠.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잘 버텼는데 박현장 대리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녹아 있긴 한데요. 일단 프랑스 등급 강등과 국내 증시의 관계 자체는 아직까지 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까지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추후 확인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좀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삼각형 수렴 패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있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진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늘 종가로서 끝났으면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저가로서 끝났다면은 그래 한 번 정도는 깰 수 있을 거라 좀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좀 빗꼬리를 반등을 치고 올라가면서 일단 차트 모양은 아직까지 깨지 않은 모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장이 부서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예전 같은 경우 한 9월 달 같은 경우는 장이 부서져 올라올 때는 오히려 하한가에 있었던 코스닥 종목들이 오히려 플러스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더 플러스 내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추천 정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분할 매수 우리 박현상 대리님의 내일장 전략이었고 우리 김 팀장님은요? 아까 사실 일부에서는 중소형주 얘기도 많았었는데 시장 불안하다 그러면서요. 예. 저는 일단 중소형주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약간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면 한 1개월 이내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지훈 팀장님만의 내일장 전략은요? 예. 저는 사실 예측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만약에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면은 추격 매수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외로 또 빠진다 이러면은 그때는 가지고 있던 주식들도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섹터는 어떤 쪽 유망하게 보시는지 아까 사실 대기업 투자하고도 좀 연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대기업 투자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도 연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2차 전지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저는 그렇게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요즘 또 태블릿 PC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 유망하게 보신다. 일단은 발빠른 대응, 김준 팀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관심 종목을 잠시 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던 박현상 대리의 관심 종목 뭘까요? 대형주일 것 네, 같은데요. 뭐 대형주 중에 뽑아왔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OCI의 반등을 해서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왔습니다. 하나케미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까 일부 저희 마지막에서도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분이 태양광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본다고 바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바닥 얘기는 항상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번 보고서들이 과연 바닥인지 아닌지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까지 보고서를 종합을 해볼 때 올해 2012년 3분기를 토대로 반등에 속할 것이다라는 업황적인 의견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태양광 업체는 크게 좀 OCI랑 하나케미칼 두 종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일단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투자 매매 종목에 좀 제외를 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같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일단 밀린 경향이 있어 좀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아시다시피 주가 매매 포인트는 시장이 어그러질 것 같을 경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밸류에이션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있다면은 믿고 버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케미칼의 PBR 주당 순자산 가치를 봤을 때 0.97배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 금호석유라는 LG화학을 세 개의 화학 업종을 대비했을 때는 가장 낮은 정도. 그리고 12개월 포드 PER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7.3배 정도. 아시다시피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나오고요. LG화학 같은 11배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사 화학 업종 중에서는 가장 그 PER이라든지 PBR 자체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으로 뽑아왔고요. 춘절 이후에는 만약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 수요 증가 기대라든지 혹은 뭐 자회사 여천 NC 실적 회복 같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후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길게 내는 보신다면은 일단 매매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하나케미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같이 접근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매수가를 봤을 때 금일 종가부터 일단은 25,600원 즉 오늘 종가 좀 빠져가지고요. 오늘 종가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100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부터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에서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된 3만 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은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금호석유라든지 금호석유도 좀 많이 안 좋았죠.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뭐 10%에 15% 정도 단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 전고점 부근을 한 번 더 잡아봤고요. 손절을 한다면 24,000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 이유 자체는 24,000원 주가는 아시다시피 8월달 저점 찍을 때 어쩌면 금융위기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저점을 찍을 때 주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24,000원에서 3만원 사이 주가 밴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 충분히 잡아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하에 하나케미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OCI와 키 맞추기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케미칼 짧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호흡, 그다음에 김지훈 팀장님의 관심 종목, 아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얘기하셨지만 뭐 관련 종목에 포트 들어가 있어서요. 예,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화학 종목으로 저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전 이번에 호남석유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호남석유화학은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주 요인은 부다티엔 가격 스프레드가 워낙 좁혀져서요. 이 가격 마진이 최고점일 때는 제 기억으로는 4,500달러, 톤당 4,500달러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최저점일 때 거의 한 1,500달러를 하회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네. 이게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작년 4분기 때 매출은 8.3%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올해죠. 올해 1분기에 이 부다티엔 가격이 지금 스프레드 가격은 한 3,000톤당 3,000달러 이 정도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격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수익성 면에서는 작년 4분기에 비하면 굉장히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일회성 비용으로 이 나프타 분해 설비, NCC 설비가 정기 보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 기회 비용으로 한 300만 달러인가요? 제가 단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한 그 정도 기회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초에는 이런 기회 비용이 들어갈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점도 또 장점으로 저는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래저래 실적도 조금 좋아지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격 설명 들려주시죠. 가격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가격은 3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지금 32만 원이라는 매수가는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 이평선을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을 몇 번째 못 뚫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부딪혔고요. 여기서 한번
부딪혔고요. 또 여기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네. 예,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추격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21선에서 부딪힐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고요. 근데 제가 21선이랑 부딪힐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소 조정을 받은 32만 원을 매수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목표가는 화면에는 34만 5천 원이라고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적어도 전 고점인 부분, 여기 이쪽 부분이죠. 예, 적어도 이 근처 가격까지는 충분히 단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호남석유 확실하게 조정받는다면 한 21선에서 사면 좀 좋겠다. 가격 메리트도 있겠다. 우리 김 팀장님의 관심 종목 호남석유였습니다. 앞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화케미칼 언급하신 박현상 대리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보죠. 네, 박현상 대리님 종목이 많아서요. 저희가 많죠? 예, 두 판은 나뉘어 확인해 보겠는데 넥센타이어, 동양기전, 삼성 SDI도 있었고 LG전자, 대우인터,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난주에 편입 하고 싶다 얘기를 하셨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빼고 이렇게가 2주 전 포트였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동양기전을 결국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다 수익 양호하고 넥센타이어도 많이 살아나서 수익률이 67%로 다시 조금 올라섰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기술적 시장의 반등 예상한다 하셨었는데 네, 수익률 4.3% 사실은 단기적으로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기도 했었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뭐 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동양기전 같은 추천드린 논리는 좀 길게 보자는 명목하에서 자동차주의 순환매를 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그나마 플러스가 나섰다가 좀 마이너스가 나면서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장에서 플러스가 날 수 있어요. 자동차주의 매기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은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품주의 매기는 아직까지 좀 쏠리지 않는 것을 판단을 해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밀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뭐 기존에 처음에 샀을 때 보였던 분들 같은 플러스가 났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잘 매매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번 주에 차트 모양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일단 12,000원까지 전고점 11,855원까지 갔다가 100원 차이로 좀 체결이 안 되긴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오늘 좀 밀리면서 좀 마이너스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전고점 1,9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000원 목표가에 대해서 홀딩 의견 같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시장을 서두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에 넘어서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재차 매도의 권유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넥센타이어죠. 넥센타이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18,000원 부근 오면 무조건 사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한 1주 정도 좀 힘들게 하긴 했지만 다시 반등권에 속해서 네, 그러네요. 19,250원 정도의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트는 좀 계속 띄워놓고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박스권에다가 2만원 상승하게 되면 22,000원까지 전고점 부분까지 보유하는 정력. 그건 계속 앞으로 말씀드릴 테니까는 종목 보시면서 좀 말씀을 보시면서 아까 추후 AS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입니다.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좀 빠졌죠.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효과가 있은 거 다음에는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긴 할 텐데 올해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고점 부분이 14만원 뚫어서는 15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종목 하에서 일단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인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대우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제가 좀 길게 포트로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사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확인이 되는 2분기 정도까지 보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전통적으로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긴 항목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지금 LG전자인데요. LG전자가 삼성 SDI 비슷하게 좀 시장에 좀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버행 이슈, 좀 물량 자체를 털고 나갔다는 의미에서 좀 좋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 그렇지만 일단 5일선과 20일선을 철저하게 좀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직까지 홀딩해서 보유 의견까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동양기전 빼겠다는 AS였습니다. LG전자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계신 김지훈 팀장 기존 포트 볼까요? 네,
네, 먼저 저희가 종목을 확인하고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20%, 심텍, 프롬서티가 각 10%로 들어있었군요. 지난주 이 세 종목을 한꺼번에 편입하고자 얘기를 하셨었는데 심텍이 약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4%, 그래도 조금 소폭이나마 수익 중이군요. AS 시작해 주시죠. 예, LG전자의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박현상 대리님께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CES 이야기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LG전자가 이번에 CES에서 화이트 OLED TV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삼성의 RGB OLED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인식을 하기에는 RGB OLED나 화이트 OLED나 거의 화질에서 별로 차이가 없다. 예, 이것이 이 CES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에서 좀 더 장점이 있는 이 LG전자가 이걸 빨리 양산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해낸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도 좀 더 있습니다.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이 RGB OLED랑 다르게 이 OLED 층이 있으면은 이 위에 컬러 필터를 하나 더 입혀야 됩니다. 네. 이 컬러 필터를 통과해서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이 큰 단점입니다. 네. 이 단점을 개선한다면은 이 LG전자의 화이트 OLED TV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가 8만 원 보시죠. 두 분 목표가 같으시고요. LG전자. 나머지 심텍과 프롬서티는 한번 볼까요? 예, 먼저 심텍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이 종목이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소외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스마트폰 맞아요. 부품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굉장히 짧게 이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시라면은 오늘 종가 이 정도 종가에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한 1개월 정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은 손절가 부분이긴 하네요. 예. 프롬서티는 아이테스트 최대 주주라고 하셨던 예.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프롬서티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3일 날짜죠. 이때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나서 이 상한가 부근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2,495원으로 이 상한가 부근 거의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저는 이 21선을 강하게 깨고 나가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건전한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쭉 보유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LG전자, 심텍, 프롬서티 모두 다 홀딩 의견 주셨지만 심텍은 단기 관점이신 분들은 매도해도 무방하다는 AS였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네, 박현상 대리는 오늘 많은 종목 가운데 결국 동양기전을 빼고 한화케미컬을 집어넣습니다. 한화케미컬 10%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네요. 6시, 7시 방향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 홀딩하는 종목들 먼저 보겠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목표가 정도 근접하면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대우인터는 여름까지는 들고 계시는 게 맞다 하셨고 삼성 SDI도 일단 15만 원 넘어가길 기대합니다. 넥센타이어는 18,000원, 2만 원, 박스권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좋다 얘기해 주셨고요. 특별히 오늘 신규로 말씀하신 종목이 바로 태양광 관련주 한화케미칼인데요. OCL보다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종가 부근의 매수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지훈 팀장님 완성본 한번 볼까요? 오늘 한화케미칼이 박현상 대리의 포트에 들어갔다면 김지훈 팀장님은 호남 석유를 넣어주셨습니다. 기존의 세 종목 모두 다 들고 가고요. 현금은 절반으로 소폭 줄어들게 되네요. 자, 호남 석유 32만 원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한 21선 정도에서 내가 싸게 한번 잡아본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3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LG전자도 일단 센스에서 기대감 불어넣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8만 원까지 홀딩입니다. 심텍과 프롬서티도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김지훈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뉴욕 증시는요. 마틴 루터킹 관련한 기념일이라서 휴장한다고 해요. 뉴욕 증시 언제 열리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